천재교육 중학사회 2 교과서 40쪽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첫 번째, 법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 생활열기 보겠습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어떤 언어장애인이 부잣집에서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억울한 언어장애인은 관아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종이를 꺼냈다. 지혜로운 원님은 빈 종이를 보고 언어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려 밀린 돈을 받아주었다. 실제 사건이었나 보네요. 이렇게 민속문학 사전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좀 당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양반들에게, 근데 이렇게 머슴들도 억울한 일 있으면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원님이 굉장히 지혜로웠기 망정이지, 만약에 모든 판결을 이런 식으로 마음 생각되는 대로 판결을 하면 분명히 이 원님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이 꽂히는 대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을 제시해보자. 지금은 당연히 법원이 있죠.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법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법권의 의미와 특성. 사법권은 국회와 행정부가 만든 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법 질서를 유지한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 배웠잖아요. 법원, 국회의원들이 만든다고 했죠. 판사들은 어떻게 한다? 그 만들어진 법을 적용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법원의 조직 볼까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특정 영역의 소송만을 담당하는 법원도 있다.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 이혼, 양자, 상속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그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각급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잠시 41쪽에서 살펴보고요. 이 중에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마지막으로 이게 거치는 법원인데요. 이 대법원은 행정부의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은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는데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임기는 6년이고요. 딱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그냥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굉장히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법원의 기능 보겠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많은 소송을 담당한다. 그리고 대통령령과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 및 행정처분이 법률 등에 위반되었는지도 심사한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인 등기에 관한 업무와 국민의 가족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민사소송은요, 개인 간의 그냥 다툼이 있죠. 개인 간의 다툼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요라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 사람들끼리 잘 해결이 안 될 때 법원에서 신청을 해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형사소송은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관청 등이 어떤 위법을 했을 때 대구시청 또는 수성구청 이렇게 잘못했을 때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집을 사고 팔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등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법원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도 법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1쪽 스스로 탐구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 보겠습니다. 15년 전 윤정희 씨와 김도원 씨는 사랑하여 결혼하였다.
그러나 윤정희 씨는 남편 김도원 씨와 계속되는 다툼과 성격 차이 때문에 끝내 이혼을 결심하였다. 자, 사례 2번. 고미래 씨는 얼음을 빨리 얼게 하는 기계를 직접 개발하여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특허 심판원에서 거절을 당하였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고미래 씨는 재판을 받고자 한다. 3번. 어느 날 최수혁 씨는 시청에서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자신의 건물을 수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황한 최수혁 씨는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다. 수용.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강제로 국가에 소유하는 것이다. 뭐 완전히 뺏는 것은 아니고 돈을 주긴 주지만 내가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국가가 필요해 서 이렇게 일종의 보상금을 주고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대해서 이게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자료 1의 각 사례는 각각 어느 법원에서 담당하는지 자료 2를 보고 연결하여 제시해보자. 자, 사례 1은요, 가정법원입니다. 네, 각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사례 2번은요, 이름이 벌써 나와 있죠. 특허법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허법원은 좀 특징이 뭐냐면요, 1심과 2심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에서 담당하지 않고, 고등법원과 거의 동격인 그 2심과 비슷한 곳에서 특허를 시작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법원으로 끝이 나요. 한마디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 이렇게 신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허는 이렇게 2심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 재판 결과가 너무 오랫동안 길어지죠. 내가 특허를 침해당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나의 특허를 훔친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재판의 결과를 빨리 끝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특허법원은 그렇고요. 세 번째 사례는 행정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한번 보면요. 제1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하는 역할은요. 행정심판하는 곳입니다. 기관장,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사람들 있죠. 또는 공공단체 이거 역시 시청이나 수성구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나의 억울한 일을 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 행정법원이 되겠고요. 반면에 가정법원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청소년들 이런 미성년자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가정법원입니다. 지방법원은 그 외에 모든 민사사건, 형사사건 등을 담당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억울한 이 판사, 1심을 재판한 판사 판결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항소를 해서 제2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는데 근데 대법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판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서 다시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상당히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간에 분쟁이 있죠. 무조건 소송 간다 이런 것보다는요. 최대한 우리도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정신적, 돈적, 시간적으로 아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은요. 그렇죠? 자, 2번. 자료 이와 같이 부분의 조직을 위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지 설명해 보자. 제가 아까 답을 미리 말해버렸네요. 법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결에 의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지적 재산이 다 판결에 나버리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법의 정의 실현과 안정성을 좀 더 실현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죠. 톡톡톡 사회 넘어갈까요? 법관이라는 직업을 알아봅시다. 법관이 하는 일. 법관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면 법관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800여 명의 법관들이 법원의 주요 업무인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교과서에 보니까 신임법관 임명식이 다 있는데요.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요? 네, 본인도 본인이지만 참 부모님이 참 마음이 엄청나게 기쁨을 갖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관이 갖춰야 될 소양과 자격 볼까요? 소양. 법관은 공정하고 진실해야 하며 엄격한 직업 윤리가 요구됩니다. 법관이 되려면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과 용기 있는 모습도 요구됩니다. 아니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무슨 이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월급 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이 뭐 공무 월급 받고 하기에는 좀 어쨌든 그만큼 엄청난 뭐 그런 사람 해라 뭐 그런 겁니다. 실제로도 뭐 엄청난 사람이 하긴 하는데 자 자격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참 이거 보면 참 세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그거 사법연수원이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성적이 뛰어나야만 판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다 그러면 성적이 뛰어난 사람 순으로 선택권을 주죠. 그러면 대부분 뭘 하려고 하냐? 판사를 하려고 합니다. 판사. 뭐 물론 검사를 지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 판사를 해요. 그래서 성적 순으로 판사가 좀 많이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지원하죠. 물론 그 다음에 뭐 판사 검사로 임명 못 받은 분들이 뭐 주로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나는 그냥 그냥 이런 거 싫다. 바로 변호사 어깨 뛰어들겠다. 로펌 바로 가겠다. 뭐 내가 개인 사무소 차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판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사는 명예직, 검사는 권력, 변호사는 돈,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다음 10년 이상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명될 수 있다. 자 뭐냐? 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 직종이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억울함을 뭐 덤탱이 씌워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학전문원에서 자격시험 통과한 다음에 성적 좋다고 그냥 바로 판사로 보내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10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를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지만 판사 임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검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뭘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요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판사 되기가 과거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데 뭐 사법시험을 안 치니까. 근데 기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더 길어진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네, 42쪽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 생활일기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전국기능 경기대회에서 3등 했으니 국제대회에 도전해야지. 신청하려고 하는데 1, 2등만 참가하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다시 경기 나와가지고 1등 하려고 했는데 한번 입상한 사람 다시 참가하지 말랍니다. 한마디로 너 기회 없어 이거죠. 그냥 1, 2등만 참가하는 건 나도 이해가 돼요. 뭐 3등까지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3등 한 사람, 국내에서 3등 한 사람이 국제대회에서 뭐 상 받겠나 뭐 그런 논리도 있겠죠. 근데 한번 입상했다고 뭐 또 다시 참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 또 이해도 되네요. 왜냐면 그럼 계속 같은 거 가지고 또 도전하고 뭐 이러면 또 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뭐 이해는 좀 되는데 어쨌든 질문입니다. 위에서 침해된 권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뭐 법적인 답을 말하면요, 국가는요 이 여성에게 행복 추구권을 침해를 했습니다.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인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조직.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사법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사법기관이다. 국가기관이 헌법을 위반하면 그 위반을
선언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대통령, 이 중 또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또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이렇게 사이좋게 3명씩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함정이 있죠. 뭐냐?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해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아군이 뭐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독립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 진짜 막강하네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네,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 끼네요. 네. 헌법재판소는 여러분 좀 솔직히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랑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국민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그 대통령 한 분이 탄핵을 당한 일을 계기로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네, 톡톡톡 사회 볼까요? 톡톡톡 사회 헌법재판소 상징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위상. 헌법재판소의 상징 문양입니다. 초석은요 그 기둥 밑에 기초로 받치는 그거를 초석이라고 합니다. 기초가 되는 돌이란 뜻이죠. 초석과 기둥은 헌법을 수호하여 국가의 근본을 굳게 지키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헌법재판소를 상징한다. 또한 그 위에 빛이 확산되는 열린 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재판소를 상징한다. 헌법 수호의 상. 오른손으로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울을 안고 왼손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쇠사슬을 절단하는 모습을 하여 헌법 질서의 유지와 진리 추구 및 정의를 구현하는 인물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진 아직 안 바꿨네요. 굉장히 좀 낯이 있는 분들이 많네요. TV로. 네. 43쪽 볼까요?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정당예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중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주의하십시오. 과반수가 아닙니다. 과반수 같으면 뭡니까? 9명 중이니까 5명이겠죠. 과반수가 아니라 6명이다 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가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위헌법률심판입니다.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의 신청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간통죄라는 게 있어요. 간통죄가 뭔지 모르죠. 뭐냐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니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결혼했는데 아내나 남편을 두고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요거를 간통죄로 해가지고 이게 깜빵에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했다고 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할 권리를 짓밟는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학생한테 말해주고 그런데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다 이래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엄청 오래 끌었거든요. 아니다. 그래도 가족 간에 이게 더 중요하다. 개인의 사랑보다는 가족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개인의 가족 그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간통죄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부부간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도 이제 죄를 물을 수가 없어. 죄를 물을 수는 없고 뭘 할 수 있다. 위자료는 두둑히 받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헌법재판소 해가지고 그 법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헌법소원심판.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이 될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거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 했던 것 같은데 국가가 너무 과하게 공권력을 뭐 투입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든지 또는 공권력을 너무 투입 안 해가지고 학교도 안 지어주고 뭐 뭡니까 주민센터 왜 자꾸 센터 하지? 동사무소 좋은데 어쨌든 주민센터 같은 거 안 지어주고 파출소 그걸 또 뭐라고 합니까? 파출소를 뭐라고 하죠? 치안센터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안 지어주고 해가지고 공권력 침해당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을 제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활동을 할 때 행정부의 청구에 따라 정당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네, 우리나라 정당의 그 자유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당을 만들었다. 예, 뭐 국가 뒤집는 당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공산당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 정서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국가기관 간 권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쟁의라고 하는 것은요, 네, 행정기관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권한입니다. 우리 대구 하면 달구별 대로가 참이죠. 달구별 대로 저기 저 끝에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지금 계명대부터 영남대 몽가서까지 달구별 대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구별 대로로 막 지날 때 수성구도 지나고 중구도 지나고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달구별 대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는 그러면 이거는 수성구랑 관계된 건가 아니면 대구시와 관계된 걸까 뭐 이런 것들을 뭐 분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쓰레기장을 옮기는데, 예를 들어, 수성구에 쓰레기장을 설치한다. 그럼 수성구민이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쓰레기장, 그거는 수성구 쓰레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 쓰레기도 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누구에게 이게 권한이 있는지 서로 다툼을 할 수 있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탄핵 심판은 뭐 잘 알 거라 보고요. 네, 스스로 탐구 볼까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벌금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11일간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형기 만료로 석방된 강남이 지나치게 협소한 구치소방에 수용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며 제기한 땡땡 사건에서 위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인 남성인 강씨가 사용한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은 2일 16시간 동안에 1.6제곱미터,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제곱미터였다. 이러한 1인당 수용 면적은 사람이 팔, 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1번, 위 사례에 해당하는 헌법심판의 종류는 무엇일지 의견을 제시해 봅시다. 이 5가지 중에 뭘까요? 선생님, 아까 전에 아까 6가지를 했는데 5가지입니다. 정정합니다. 5가지 중에 뭘까요? 네, 헌법소원심판이죠. 우리 헌법소원심판 얼마 전에 선거했으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같은 경우에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재외국민. 그분들 투표하러 그 하루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또 날라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에서 와서 투표해라. 이거는 솔직히 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 외국에서도 우리가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답은 헌법소원 심판이고요. 위 사례를 알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나와있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누가? 국가기관이 침해했는지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 수업은 끝났지만 한 가지 상식적으로 헌법재판과 앞에 일반 재판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진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린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경매에 붙여가지고 법원이 경매 붙여가지고 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 안 했다고 해서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헌법재판소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쉽게 말할게요. 좀 더 일상생활에 와닿는 그거는 일반 재판이라 보면 됩니다. 헌법재판은 좀 우리나라 그 헌법이 제정된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좀 두루뭉실하게 적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두루뭉실하게 적혀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구체적인 법률보다 좀 약간 좀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 재판이 조금 더 직접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수업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